앞으로 이 무한한 반복되는 시뮬레이션 세상이 있다라는 게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제가 그럼 커스터마이징 했을 텐데 외모도 좀 잘 뽑았겠지 더. 이렇게 허접하게 그러니까. 디자인했을 리 없다. 너무 고민 안 했어. 막 차은우 이런 분들만 고민을 하고. 법물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될과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교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시뮬레이션에 대한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사고 실험 같은 것이 어떤 아이디어냐면, 지금 현재도 과학의 발전은 지수함수를 따라서 엄청나게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고, 몇백 년, 몇천 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가지게 될 과학기술의 수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날 거고, 따라서 그 미래에는 우리 후손들이 정교한 시뮬레이션으로 세상을 구현할 가능성이 있고, 어쩌면 우리 후손들이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하고 관계돼서 읽은 재밌는 책이 유명한 책이죠.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그 42라는 숫자가 나오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게 그 어떤 초지능 생명체들이 깊은 생각이라는 컴퓨터를 만들고, 그 컴퓨터에게 준 질문이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삶에 그걸 질문을 주고 그 답을 계산하라고 했더니 750만 년의 계산을 끝낸 다음에 이 깊은 생각, 딥소트라는 컴퓨터가 42라는 숫자를 출력해요.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기억하시는데 그 다음에 책에 또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40이라는 답은 나왔는데, 이 생명체들이 보기에 이 딥소트가 계산한 40이라는 결과가 나온 질문은 도대체 뭐야? 를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생각해내는 컴퓨터를 또 만듭니다. 이건 깊은 생각보다 더 어드밴스된 컴퓨터인데요. 이 컴퓨터가 이 소설에 따르면 무려 1000만 년 동안 계산을 계속해요. 그러다가 계산이 끝나기 전 이 컴퓨터가 파괴되는데, 이 소설에선 지구가 이 계산을 하는 컴퓨터로 이 생명체가 만든 것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지구 자체가 초지능 생명체들이 40이라는 답을 만들어주는 질문을 찾기 위해서 제작한 컴퓨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시뮬레이션 세상 얘기 들으면서 재밌는 소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얘기가 기억나서 짤막하게 소개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질문은 못 찾아야 되는 건가요? 질문을 계산을 끝내기 바로 전에 그 지구를 통과하는 초공간 고속도로를 부설하게 돼서 지구가 파괴돼요. 이 계산이 바로 끝나기 전에. 근데 이 소설의 그 재미있는 얘기가 이어지는데요. 이 초지능 생명체가 지구에 파견한 엄청나게 높은 지능을 갖고 있는 생명체가 생쥐예요. 근데 생쥐가 다시 가서 지구라는 컴퓨터가 계산해서 얻어진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계산 끝나기 전에 지구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의논하다가 이 소설에서는 뭐라고 거짓말을 하기로 하냐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가야 할까가 질문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자. 작당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되게 재밌네요. 네, 소설 참 재밌어요. 사실 이 세상이 진짜냐 아니면 그냥 컴퓨터 속의 시뮬레이션이냐, 이런 질문이 진짜 많이 나오고 요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거 자체가 지금 세상이 쉽지 않구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시뮬레이션이었으면 좋겠다. 현실이 아니라. 그런 고민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이게 현실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고, 내가 겪는 이런 경험들이 실제로 실체가 아니다. 그런 좀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네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세상에 대한 조금 스트레스, 그런 어려움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사실. 호접지몽. 그쵸.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꿈인가? 내가 사람인가? 나비인가? 나비 아니야? 이 세상이 지금 이것이 현실이 아닐 수 있겠다. 그런 의심을 되게 오래전부터 해온 것 같아요. 그걸 조금 더 발전한 형태가 이제 시뮬레이션 우주론일 수도 있겠다. 이게 처음 나온 게 진짜 오래전부터 이런 아이디어들은 있었는데, 그 2003년에 닉 보스트롬, 이분이 아마 당신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살고 있는가, 그런 이제 화두를 던지면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과학이 발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뮬레이션 세상을 만들 가능성, 그 다음에 과학이 발전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못 만들 가능성, 그 다음에 과학은 발전했으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이런 걸 시뮬레이션을 만들지 않을 가능성. 할 수는 있는데 네. 안 만들 가능성. 여러 가지 다른 세 문제가 가지가 있어서. 있겠네요.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시뮬레이션 세상을 만들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냐. 안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확률상 너무 낮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세 가지 가능성으로 생각하면 어떤 한계를 미리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분명히 이런 능력을 갖출 미래가 우리가 한 번은 올 있을 텐데. 것이 굉장히 확실해 보이고.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과학기술이 발전이 안 돼서 이런 걸 안 만들었다 하면은 우리가 존재하는 유일한 인류인 거죠. 그리고 혹은 뭐 하다가 뭐 기술은 있었으나 안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만들었을 것이다, 시뮬레이션을.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유일한 인류는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진 시뮬레이션 세상에서 또 우리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그 안에서 발전해서 또 시뮬레이션을 만들게 되고 사실 무한하게 어떤 기회가 있잖아요. 이거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한 다중우주도 좀 떠오르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시뮬레이션을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엔터를 누르는 게 실행 버튼을 누르는 게 빅뱅의 순간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이 무한한 반복되는 시뮬레이션 세상이 있다라는 게 가능성은 훨씬 높으니까. 왜냐면 그 중에 우리가 한 번의 인류면 돼. 나머지 두 개는 최초의 인류거나 최초의 이거를 안 한다는 결정을 한 인류라고 하면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 여기보다 이게 훨씬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그렇죠. 이쪽에 속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맞네요. 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한 것이 우리 이 세상이라면 우리는 시뮬레이션 안에서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밖에서 이 시뮬레이션을 볼 수 있는 입장을 가질 수는 있는 건 불가능하니까 시뮬레이션 내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이 안이 아닌 밖의 관점을 가질 수 없으니까 이게 시뮬레이션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게임 속에 있는 캐릭터가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게임 속이다라는 걸 인지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런 거는 프로그래밍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해놔도 실제로 걔가 게임 밖에 무언가를 인지할 가능성은 낮고 그냥 그것조차 의도적인 걸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말 시뮬레이션 세상에 살고 있다면은 만나는 그 정보들을 통해서 이곳이 정말 시뮬레이션 속 세상이다. 이걸 아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출판사에서 추천사를 부탁받아서 읽은 재밌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상자 속 우주라는 책인데 이 책의 저자가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연구하는 앤드류 폰첸이라는 분이에요. 책에서 과연 세상이 시뮬레이션일까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추정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분의 추정에 의하면 우주의 모든 것들을 정교하게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퀀텀 큐빗의 숫자가 10의 124승 정도가 필요하다. 라는 추정이 책에 소개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의 숫자가 10의 80승이거든요. 근데 10의 80승 개의 원자로 10의 124승 개의 양자 큐빗을 구현할 수는 없고 이게 구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양자 컴퓨터를 구동해야 되는데 그 구동하기에 필요한 에너지가 우주가 갖고 있는 총 에너지보다 크기 때문에 정교하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단 하나의 생략도 없이 완벽하게 정교하게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선 불가능하다라는 논리가 있더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우리 우주에서 빅뱅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랑 뭔가 좀 비슷한 개념 느낌도 드네요. 요게 아마 그럼 이 저자는 아마 시뮬레이션 우주로는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인 걸 정보 양과 에너지, 원자의 수 같은 걸로. 근데 요거는 또 그 찬성하는 쪽 입장은 보이는 데까지만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아, 계속 이렇게 네, 늘려가면서. 무조건. 안 보이는 쪽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아하. 양자역학이라는 학문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관측 자체가 너무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사실. 관측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입자로 붕괴되느냐 이런 걸 결정하다 보니까 관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관측하지 않은 상태는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부분은 계산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굉장히 줄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왜냐면 이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 게임이거든요.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오버로드를 띄우면 거기가 보여요. 안 띄우잖아요. 어차피 그쪽은 그러네요. 안 돌립니다. 거기는 그래픽 네. 계산할 이유가 안 해요. 없네요. 버려요. 그냥 까맣게 돼 있어요. 오버로드나 뭐 옵저버나 뭐 이런 친구가 갈 때만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까지 계산을 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오픈월드 뭐 MMORPG를 해도 내가 있는 마을만 이렇게 연산이 되지 내가 이제 다른 마을로 이동하면 이제 그 마을이 그제서 연산이 되거든요. 그 외 정보들은 실제로는 구현이 안 되는 거죠. 있어도 뭐 시뮬레이션 우주론에서 좀 반대하는 입장들이 대부분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 에너지 혹은 뭐 이걸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가 없다 우주에 얼마나 거대하냐 이 정보들이 다 그냥 그런 것들을 막 다 감안을 해도 보이는 데까지만 계산을 하면 저는 충분히 리소스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런 거 주장하는 분들 중에 시뮬레이션 우주론 좀 찬성파 빛의 속도를 많이 걸고 넘어집니다. 네,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잖아요.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속도보다 빠른 물질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일종의 그 업로드 다운로드 제한을 걸어놓은 거다. 왜냐면은
지금 태양계에서조차 빛의 속도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장 가까운 별 뭐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만 해도 거기도 한 4.2년이 걸리니까 빛처럼 느린 걸로 뭔가를 관측하기에는 사실상 지금 이게 너무 불합리한 규모예요, 이 우주가. 그러니까 아마도 이 리소스 낭비를 안 하려고 계산 안 하는 데를 좀 만들어 놓고 속도 제한을 걸어서 빛이 올 때까지는 나중에 그때 계산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걸어놓은 거 아니냐. 왜냐면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의 전체 에너지나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왜냐면 빛보다 빠른 게 없다라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게 리소스를 아끼기 위해서 그쵸. 고의로 걸어놓은 제한이다. 이제 예를 들어 무한대로 빨라지면은 너무 한계가 없이 파워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도 그런 속도 제한을 해놓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찬성론자 입장. 사실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뭐 분자들의 운동 같은 거를 연구하는 방법 중에 분자 동력학이라는 시뮬레이션 기법이 있거든요. 몰레큘러 다이내믹스라는 시뮬레이션 기법인데 그 기법에서 사용하는 게 정확히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굉장히 먼 거리까지 있는데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키우면은 그냥 뭐. 그러면 그걸 또 붙이는 거죠. 근데 그런 기법을 이미 동원해서 그쵸. 우주를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고 있을 가능성. 예, 그럴 그것도 수 생각할 수 있다. 있네요. 재밌네요. 예. 네, 라는 게 이제 찬성 쪽 봐. 사실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예를 들어 지금 먼 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그 별에서 출발한 정보가 우리에게 오는 동안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 사이 동안은 사실은 계산을 안 해도 된다라고는 하지만 결국 그 정보가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보여주진 않더라도 거기서 어떤 그 별의 동력학적인 상태 같은 게 어떻게 시간 진행하는지는 어쨌든 계산을 해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쵸. 계산을 하고 어딘가 정보는 있는데 네.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을 해놓고 이거를 구현하진 않는 거예요. 네. 수치로 딱 해놓고 있다가 보이는 순간 이제 그걸 구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구현할 때 필요한 리소스의 양이 계산을 하기 위한 리소스의 양보다 더 크다면 그러면은 이런 방법으로 그쵸. 훨씬 리소스를 줄일 수 있네요. 실제 게임에서 쓰는 방법이니까 리소스를 그렇죠. 줄이려고. 이것도 사실은 뭐 온라인 게임 같은 거 하면은 실제 정보들은 다 지금 오고 있는데 그쵸. 얘네 위치 정보들만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다른 캐릭터랑 상호작용할 때도 얘가 안 보이면 위치 정보가 없다가 위치 정보가 딱 오면은 그 지점에 캐릭터가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계산을 해서. 그렇죠. 예. 계산이 가능한 구조를 모든 컴퓨터에 이제 프로그램을 해놓고 그다음에 정보만 몇 줄이 와서 그때 이제 구축을 한 형태라고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뮬레이션 우주는 찬성파는 아닙니다. 찬성과 반대쪽의 의견을 어느 정도 다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네네네. 제가 이 질문을 보고 떠올렸던 게 인셉션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이 팽이를 돌리면서 토템. 계속 돌고 있으면 아 내가 현실이 아니라 꿈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나오긴 하는데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팽이가 계속 돌려면 마찰력이 없어야 돼요. 마찰력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걸을 수도 없잖아요. 마음대로 걸어는 다니는데 팽이는 영원히 돈다라고 하면 사실 물리 법칙에 위반되긴 해요. 만든 것 중에 야외에서 바람으로 계속 돌아가는 팽이 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이제 이제 뭔가 그렇게 해요. 바람 받아서 잘 안 죽어. 이런 팽이 있더라고요. 그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eat from bit라는 얘기 있잖아요. 정보와 물질이 동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교환된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여전히 정보를 우리가 충실히 처리하려면 결국은 물질이 필요하고 그 물질의 양이라는 게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활용할 수는 없어서 우리가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제한 그런 것 때문에 시뮬레이션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왔는데 아까 얘기 들으니까 약간은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면 이런 것도 찬성파가 생각하는 게 이제 뭐 플랑크 시간, 플랑크 길이 이게 이론상 가장 작은 길이고 뭐 가장 작은 단위잖아요. 컴퓨터에 똑같이 있으니까 픽셀이라고 하는 어떤 가장 작은 크기가 있고 요거보다 작은 형태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거보다 작은 거는 계산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제한을 걸어놓고 요거보다 작은 거는 무시해도 된다. 시뮬레이션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런 접근들을 이제 약간 단서라고 봐요. 그러네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단서들이 우리가 만든 게임과 비슷하니까.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구현할 때는 사실 실제 현실을 기술하는 거는 연속적인 미분 방정식인데 컴퓨터는 연속적인 시간을 다룰 수 없으니까 시간도 정말 이렇게 끊어서 하잖아요. 맞아요. 조금씩 하니까 그게 우주 시뮬레이션을 구현할 때 도입한 시간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적분할 때 사용하는 시간 간격이 플랑크 타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그럴 수 있죠. 완전히. 예상 생각해보면 테스트는 못하더라도 그 가설들 자체가 그럴싸한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상상이긴 한데 플랑크 길이와 플랑크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너무 짧아 사실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는 게임하고 비교를 해보면 요새 어느 정도 발전했냐면 게임 그래픽이 현실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저 요즘 그렇죠. 어떤 특정한 부분은 실제 장면이랑 똑같다고 보여요. 근데 이제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발전을 해야 되지만 어떤 그런 디스플레이적인 부분은 지금 많이 따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있고. 그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면 이걸 어떤 알고리즘으로 구현할까 잠깐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 그 생성형 인공지능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뮬레이션 자체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내부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새로 발견해내기도 하고 뭔가를 새로 창조하기도 하는 걸 보면 생성형 AI 형태로 시뮬레이션을 구현해야 되는데 생성형 AI 지금 많이 사용하는 거하고 또 다른 차이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데이터 자체도 내부에서 생성돼야 되죠. 생성형 AI는 우리가 외부에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시뮬레이션 세상이 사실이라면 그런 식으로 구현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 기법이 있는데요. 그 개념 중에 클래스라는 게 있고 오브젝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상상을 해본 거죠. 그 생성형 AI를 구현한 이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서 인간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아마도 클래스 휴먼하고 클래스를 정의한 파트가 있을 거고 그 클래스의 속성을 갖고 있는 오브젝트를 생성하거든요.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브젝트로 구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면 데이터 자체를 자체 생산하는 생성형 AI여야 되고 인간 전체는 그룹으로서 클래스의 형식이 돼야 되고 각 개인은 오브젝트로 만들어야 되는 건 맞아요. 한번 코딩 해볼까요?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을까. 어쨌든 이걸 구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그거 구현하는 게 이제 심즈라고. 심즈 같은 게임 보면은 이상한 행동 하거든요. 가끔. 잘 보면 현실에도 있어요. 아. 이것도 좀 명백한 증거다. 약간 오. 에러 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고장난 사람들. 그거 자체도 프로그램이 돼 그걸 있는데. 보면은 지금 시뮬레이션 맞는데? 우주론인가? 그래서 그냥 종종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 아 이거는 근데 저는 될 것 같긴 해요. 어떻게 교수님 어떠세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별해야 될 게 우리의 세상 전체를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한다라는 거는 질문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이건 다른 우리가 얘기죠.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가상 세계를 만들어낼 수 그쵸,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가능해 보여요. 유심히 보면 우리가 길을 쓰고 찾으면 이악 물고. 차이를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니 이게 근데 최근에 그 XR 장비가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아, 예. 애플 비전 프로 써보셨어요? 안 써봤어요. 무겁다 그러던데. 놀라워요, 근데. 해상도가 좋아진 거예요? 해상도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아이폰으로 지금 이거 광경을 찍어요 이렇게. 그걸 이제 그 비전 프로용으로 찍을 수가 있어요. 찍은 다음에 내가 다 그걸 끼면은 집에서도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서 앉아 있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현실을 찍어서 그 현실을 영상으로 내가 필요할 때 볼 수 있는. 그럼 예를 들어 굉장히 중요한 순간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집에서 이제 보잖아요 이렇게 영상을.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잠깐 앉아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야. 그 순간을 내가 단순히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느낌이 좀 묘한데 그 안에 있는 느낌. 그러니까 아직은 발전할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아 여기까지 왔구나 그 느낌. 그러니까 지금 딱 교수님이 옆에 앉아 계시고 이 장면을 내가 그대로 보는 거예요. 우와. 집에서.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분위기, 무드나 그런 어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영상으로 저장한 걸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해상도를 더 높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최대치까지 올라가면은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니까. 그 가상 세계 안에서 문 열고 화장실에 가지 못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찍은 걸 보는 건데 더 나중에 발전을 하면 나중에는 발전하면은 제가 볼 때는 실시간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똑같이 문 열고 소변을 보는데 실제로는 우리 집에서 보지만 그쵸. 드워프 마을에서 소변을 보는 거죠. 막 통나무 변기에다가 이럴 수 있다고 XR이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건 해상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우리가 보는 해상도가 보통 이 한 이미지 컷을 처리하는 거는 한 800만 화소면 현실은 거의 차이를 못 느낀대요. 근데 이제 우리는 800만 화소의 한 이미지 컷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미지를 다 한 번에 보잖아요. 그리고 뇌에서 조합을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높은 화소 5억 7,600만 화소 뭐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구현을 해서 우리 눈 자체가 어차피 그걸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보는 부분, 보지 않는 부분, 뺄 부분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또 정보를 줄여서 처리하게 그럴 되면 수 있을 것 그럴 같아요. 수 있네요. 예,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MP3 듣듯이 과거에 훨씬 큰 용량의 음원을 압축해서 딱 우리가 듣는 것만 듣잖아요. 필요한 그거 부분만. 가능하겠네요. 보통 우리가 초점을 정확히 맞춰서 시각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부분 생각보다 좁다고 맞아, 하더라고요. 좁아요. 다, 나머지 부분은 네. 그냥 대충 사실 블러인 거지. 네. 뇌가 뭉개는 거거든요. 그치. 사실 막 이런 거 하나도 맞아, 기억 안 나 맞아. 어차피. 네, 맞아요. 그냥 뭉개니까 다.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시야의 그 눈동자의 움직임을 추적해서 그 부분만 예, 아주 정교하게 고해서. 그러네요. 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현실하고 구분 안 될 수도 있죠. 예, 실제로 우리도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아이디어들이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기기 장치를 이용해서 마치 새로운 세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거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잃을 게 많아서 안 돼, 시뮬레이션이면. 근데 리셋이 불가능한 시뮬레이션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 디아블로 하드코어인가? 한 번 죽으면 끝나요. 레벨이 몇이든 간에 그래요? 한 번 딱 데스하는 순간 모든 게 다 사라져요. 원래 디아블로는 저장이 되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죽는 순간 내가 몇 년을 했어도 죽어요. 그래요? 그래서 난이도 그 하드코어 모드로 가면은 한 대 맞으면 막 물약을 미친 듯이 먹어요. 절대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요만큼만 에너지 다르도 막 먹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게임이 그런 있네요. 느낌으로 살아야 되겠죠. 예. 저는 지금은 좀 시뮬레이션이 아닌 게 좋겠다. 저도 시뮬레이션이어서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리셋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시뮬레이션이라면 저도 사실은 시뮬레이션이길 바라진 않아요. 지금이 엄청 행복하거나 뭐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겪는 것들도 어쨌든 다 저잖아요. 맞아요. 이걸 굳이 다르게 바꾸고 싶은 생각은 잃을 게 없어서 많아. 잃을 게 많은 분들은 아마 그렇습니다. 얻을 것도 있지 않을까? 저도 시뮬레이션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해요. 아니에요. 그리고 맞죠? 시뮬레이션이면 좀 이상해. 이상해. 맞아. 이상해. 그럼 좀 제가 그럼 커스터마이징 했을 텐데 외모도 좀 잘 뽑았겠지 더. 제가 캐릭터 만드는데 얼마나 신중하든 내가. 아주 근데 좀- 재밌는 반론이네요. 좀 대충 예. 뽑은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뮬레이션이라면 이렇게 허접하게 그러니까. 디자인했을 리 없다. 너무 고민 안 했어. 막 차은우 이런 분들만 고민을 하고 이거 사실은 불공평해. 좀 대충 뽑았어요. 오늘 궤도님하고 함께 시뮬레이션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워낙에 또 시뮬레이션 우주론 재밌는 주제라서 또 교수님하고 재밌게 나눠봤고요. 속도 제한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연구하는 게 좀 많이 힘든 부분들이 많아서 요거만 풀어주시면은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타키온 좀 풀어주세요 세상에.